없어요. 자리에 사과하시더라고요.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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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사과하세요. 중요하죠. 그만하세요. 사과하세요. 어제 하루 종일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빨리. 무슨 짓이야? 뭐 mention해라. 뭘 했었나요? 네가 오늘 왜 사과하세요? 수미 위원장이 나한테 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뭐 하시죠 지금? 수시로 대학로 위원들의 자리에 옵시다. 감사권을 갖다 박탈하고 외국하고 앉아서 얘기해주세요. 지금 국방장관하고 너무 무리해요. 뭐 하시죠 지금? 들어가세요. 누구 성격 없는 줄 알아요? 기억장 뭐야? 사과하세요 빨리. 저 우리 법사 있어. 사과하세요. 기억장 불러와요. 이게 국정원이야 이게. 사과하세요 빨리. 기억을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한 사람 예, 아유. 장관 장관님. 국회가 준비했어요. 지금. 법사위가 준비했어요. 여기서 사회만 취급받으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루 종일 뺑뺑만 찍어버려요, 이거. 좀 봤어요. 하루 종일 뺑뺑만 찍어. 내가 때문이요. 장난감이요. 사과하세요 빨리. 위원들의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대결을 보고 지리를 쏘신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 지금? 내가 그러면 주민위원장이 봐봐 그럴까? 계속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들 지켜봤잖아요. 위원장을 계속 저번 사기에 보지 않은 거업 준비해내. 박빈대 위원 손대지 말고 보세요 그냥. 뭐 하는 시작이 지금? 하루 종일 이러더만. 뭘 그래 하루 종일 저러더라고. 말도 안 섞었어. 말도 안 섞었어. 보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기본을 말도 안 섞었어 오늘. 대표인 헌법기관에 국정연락권을 함부로 이렇게 장난감 집어넣고 훼손하고 어이 막 그러세요.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위원장이? 네? 앉으세요. 내일 앉으세요, 내일을. 그럼 이 당신들의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의원님들은 들어가세요. 아니 여기 무소속이 회전을 방하고 발을 중에 앉느니 그런 얘기를 국회 합니까? 사무총장 불러. 앞에서 계속 뭐 하는 일이야? 내가 뭐 그런 거 무릎 꿇고 막 주민위원장한테 발언 꺼주세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건방지게 여기는 끝나는 사람이 이게 뭡니까?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어떻게 계속 초라하고 그래요? 법사위원장이면은 내가 뭐 무릎 꿇고 버티는 거 달라져요? 이렇게 멋진 날에 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빨리!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과하세요! 위원장이 어디 있어요? 사과하시라니까 박정우야! 지금 진짜 아니야 무슨 일이 오세요? 뭐 하는 거예요? 육사생이라 돼갖고 뭐가 아니라 우리가 취미를 정말 뭐 하는 공공을 보여야 되는 소리라고 도대체 지금 법사위가 뭐 장난치는데요? 누가 합니까? 대선을 보고 질권을 준다? 어제도 하루 종일 바로 법사위원장이 법사위가 되게 사용물이야. 이게 추미위원장 사유물입니까 지금? 무슨 뭐 그렇게 조동한 정도인 줄 알아요? 말이? 네, 죄송합니다. 우리 뭐가 죄송해요 나한테 소통하라 그러니까? 오늘 어제 그러잖아요, 지금 뭐 하는 누구들 겁니까? 앞에서. 국민의 의원님들 부끄럽습니다. 빨리 뭐가 앉으세요. 부끄러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고 왜? 이 감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존엄미에네 존엄미에 예? 아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휘권은 법사위원장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 권리예요.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네,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대단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회의의 방해는 사실 저에게는 매우 공포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 공포감을
이 자리가 워낙 엄중한 자리, 책임감이 있는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공포를 느낀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하기는 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 법사위원장이 공포스러우면 우리 질서를 어디서 그 질서를 복구할 수 있는 힘을 또 찾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포나 이런 것들을 그 감정마저도 표현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인데요. 의도적 파행 유도를 반복적으로 해왔고 지난 어제의 그 국정감사장에서도 역시 아까 폭언과 이 위화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던 곽규택 의원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본인의 그 판단이나 생각과 배치되는 발언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해당 위원들에게 반말이나 또는 조롱 섞인 말로 발언 방해를 한다든가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서 특히 옆에 앉아있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지속적인 소란을 내면서 거의 증인의 발언이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저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이크 음으로 국민들은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지만 이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저는 이 거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이 관계자들, 피감기관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의 발언 진술을 자세히 뚜렷하게 듣지 못합니다. 두 분이 워낙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걸 듣지 못하면 진행을 원활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국회 내에 최고령자이신 박지원 의원님이 계시는데 때로는 직격을 합니다. 반말로 당신이라고 한다든가 그런 그냥 성명을 바로 불러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매우 무례한 짓을 하는데 사실 저에게도 뭐 아까 이 최혁준 의원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들은 말을 사실은 제가 토해내기가 대단히 거북하고 민망합니다.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는 의도적으로 국감 방해하면서 오늘과 유사한 말을 뱉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라든지 또는 제가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의 문건을 읽고 있으면 그걸 빤히 쳐다보면서 그거 읽히기는 하냐 읽을 줄은 아냐 하는 그런 비아냥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든지 오늘도 역시 아까 그 소란 속에서 들으신 것처럼 정신 차려라 김어건냐 학교는 안 다녔냐 꿀리는 게 있냐 등등 평상시 제가 어디 가서 들어본 바가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실 여기 뭐 거리가 1m 조금 남짓됩니다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아냥과 조롱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도 제가 그냥 이것을 그냥 반응을 하면 회의가 깨질 것 같아서 지금까지 며칠간 참아왔습니다. 이 방금도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말과 함께 손찌검을 하는 듯한 태도 또 내려칠 듯한 위협을 가했던 것이죠. 네가 존엄이냐 존엄미애냐 하는 말은 오늘뿐만 아니라 뭐 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온 말입니다. 두 분이 함께.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질서유지권 차원에서 국회법 제102조에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 조항이 있고요. 또 국회법 제146조에는 의원들이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고요. 또 147조에도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소란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곽규택 의원을 향해서 이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면서 발언 순서를
변경하겠다. 좀 조용하게 다른 사람의 발언을 경청하고 다른 분들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에서 발언 순서를 후순위로 미루는 조치를 취했더니 이제 그와 같은 폭언과 폭력을 퍼붓는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질서유지권 발동에도 응하지 않고 의도적 파행을 유도하면서 사실 저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 당신이 내란을 알고도 그랬다면은 당신이 내란 공범 아니냐 하는 언어도단 뒤집어 씌우기 논리 모순에 그 발언을 빙자한 조롱을 듣고 대단히 경악했습니다. 상식 수준을 넘는 어떤 정상적인 법적 판단이나 사고가 결여되어 있구나. 어떤 맥락을 다 놓친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행을 유도하고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해 놓고서 마치 위원장이 독단을 해서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재적으로 운영해서 파행이 됐다는 식으로 또 밖에 나가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사실 왜곡을 어제도 했었고 또 오늘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장 국감을 아마 더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정상적으로 정상적이라기보다 관행은 아마도 군사법원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또 어제 대법원도 그 현장 국감이 예외적이고 이례적이고 대법원을 침탈하거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으로 출장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 자체가 내란을 수습하기 위한 그런 이 국정감사 활동이 훨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회로 오시게 해서 국정감사 활동을 하는 쪽이 더 낫다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이 국회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비감기관으로 이 협조를 해주신 우리 장관님이나 군사법원 관계자 또 증인 참고인으로 와주신 여러분께는 국회 이런 모습을 불편한 모습을 보이게 돼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는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마칠까요?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장관님, 아까 제가 방산산업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크게 키운다라고 했는데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윤 정부가 들어서서 군사기밀 유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어렵게 투자해서 방위산업을 키웠는데 그 기밀이 다 유출돼 나가면 손실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방첩사를 개혁한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게 그 이번에 개혁을 하실 때 사실 군이라는 조직이 다 같은 학교 출신들이 많고 위계가 강하지만 그래서 서로 감싸주지만 저는 내란에 가담했던 세력들은 확실하게 척결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쁜 일을 한 번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 번 했던 사람이 두 번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이 다시 또 이 군사기밀 유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사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상황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반성이 없는 상황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내란 세력이 정부 부처에 남아있는 걸 비호하는 이유는 결국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재부의 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최상목 그 차관이나 최상목 부총리하고 그 측근들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기여했다가 탄핵이 되니까 해외로 도피했다가
다시 와서 윤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하고 다시 또 탄핵이 되니까 해외로 또 도피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물론 장관님께서 아끼는 부하들이고 다 잘 살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원주에서 자라서 군사도시였고 군인들의 고충을 잘 압니다. 오지마을로 가족들 데리고 다니면 가족 전체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데요. 그 사이에 윤 정부가 제대로 안 한 게 있더라고요. 군인들의 복지 환경들, 예를 들면 오래된 군인 아파트 개선이나 이런 거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안 해서 미루고 해요. 어찌 보면 내란에 가담했던 세력은 단호하게 도려내되 그런데 충실하지 않았던, 만약에 군이 다 거기 동의했으면 대한민국이 망가졌겠지만 충실하게 부대를 지키고 계엄에 참여하지 않은 참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군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복리를 개선하는 쪽에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방첩사 완전히 바꿔서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그 보안 안전의 최고의 부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 요청사항, 의원님들의 강력한 그 의지를 반영해서 방첩사를 반드시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복지와 급여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초급 간부, 연관급 간부, 또 장성단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복지와 이 체계, 급여 체계를 일반 중견기업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같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질의하실 거죠? 네,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위원장을 해보았지만 저는 행안위원장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야당이 참 많이 협조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예의 있게. 그런데 제가 아까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최혁진 의원 말씀으로 추미애 위원장님 바로 앞에서 병원은 가봤냐? 정신 차려라. 귀 먹었냐? 학교 안 다녔냐? 이게 추미애 위원장님 앞에서 탁탁 던지는 박규택 의원의 발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젠가요? 그젠가는 먹 불리는 거 있냐? 그래서 저희가 속기록에 확인했잖아요. 추미애 위원장님 앞에다 두고 먹 불리는 거 있냐? 그리고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곽규택 의원 나이 어립니다. 저는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거나 들어야 하는데 계속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 혼자서 계속 그런 걸 듣고 있었다는 거 너무 충격적입니다. 저희도 간혹 들리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우리 박지원 대표님한테도 부인은 뭐하냐? 부인은 뭐하시냐? 뭐 이렇게 갖고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 찍찍 내뱉고 던졌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말하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죠. 이거 꼭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 우리 장관님, 네. 충격적인 이야기는 북한 평양에 윤석열이 드론을 띄우게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드론이 떨어져서 북한하고 일촉즉발이었는데 그 왜 띄운 겁니까? 한번 체크해봐 주십시오. 네. 드론을 북한에다가 띄운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공격을 하면은 그걸 기하로 합법적 계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과 판단을 해봅니다. 그것을 기화로 전쟁 위기를 만들고 그걸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합법적 비상계엄을 할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저희는 국방위 하면서 군사법원 하면서 확신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쟁 위기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제가 국방부 장관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육군에서 배상 관련해가지고 고동령 일병 국가 배상 결정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되게 무례하게 저 이야기는 제가 그거 올려줘 보세요. 제가 현충원에서 한 어머님을 만났어요. 정말 마르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다가온 그 어머님입니다. 배봉석 일병의 어머님입니다. 근무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나왔는데 우울증을 겪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가 그분을 공상과 사망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그것은 공상으로 순직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저게 해당이 되는데 오히려 그분에게만큼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국립묘지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현충원에서 그렇게 그 아들을 떠나보내고 수년 동안을 헤매고 다니는 그 어머님을 보고 내가 꼭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적하다 보니 그 아들 덕분에 군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공상이 되어서 순직으로 되고 국립묘지에 가는데 그 어머님의 아들은 국립묘지에 가지 못한 겁니다. 저는 법이 그분 때문에 시행이 됐습니다. 제가 태완이법 만들었는데 태완이법 때문에 됐는데 태완이법은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돼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적용해 주셔도 되잖아요. 소금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일을 하다가 죽어간 그 장병들을 국립묘지에는 안치시켜야 그 어머니도 이제 길거리를 헤매지 않고 그 죽어간 그 장병도 잠이 들지 않겠습니까? 좀 다시 법을 살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급 적용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장병들이 순직이나 순국했을 경우에 보다 더 나은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앞으로이지만 이분을 시작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거에는 소급 안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진정 소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는 소급해서 그분을 국립묘지에 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군 사망 사건은 모두 다 그렇게 해결해 왔습니다. 과거에 사망한 일들을 해결하는 게 군 사망 관련한 특별법 아니었습니까? 제가 국방위에 활동할 때 그 법을 만들어서 사망한 분들을 과거에 사망한 분들을 배우도 아닙니다. 명예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네,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더불어서 윤석열의 이적 행위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될 중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군사법원 국정감사 때 당시에 국정감사 도중에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그걸 생생히 기억하는데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자신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버젓이 이적 행위를 그때 국방부가 자행을 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를 한 것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북한의 국지전을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장관님도 그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형법상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 무인기 침투 자체는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정전 체제를 위협하고 군사 기밀을 유출한 명백한 이적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비상계엄의 명분을 얻으려는 이 행위는 한미 동맹을 명백히 해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미 양국 간에 집단 방위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당시 장관은 무인기를 한미 연합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인기를 보내려면은 북측에서 우리를 공격이 왔을 때 그 비례성 원칙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에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한미 방위 조약 위반이고 또 당시에 대북 작전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합참도 패싱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요? 합참에서 모든 작전을 통제하기 때문에 네. 그건 합참 차원에서 작전 통제 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근데 그걸 패싱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백한 군령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무인기 침투는 정전 체제를 위협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엔사가 현재 정전 협정을 유지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스스로 정전 사태를 윤석열 정권이 깨려고 한 거다. 그래서 정전 사태가 깨지면 유엔사가 아니라 한미 연합사가 전시 태세로 이 대비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제로 전시 상태 전환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사실상 일촉즉발의 상태를 윤석열 정권이 유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동의합니다. 당시에 또 무인기의 비행 경로나 발사 지점 등 핵심 군사 기밀이 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양에 당시에 추락한 무인기에는 비행 경로가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런 우리 군이 설정한 최적의 왕복 궤적이 북한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핵심 군사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이적 행위다.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걸 기하로 합법적 계엄을 선포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추측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이적 행위로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전현희 의원님 그 질의에 제가 하나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 윤석열 이 드론 작전에 대해서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고 판단하신 것은 저는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드론 작전을 실행할 때 해킹에 대비해서 암호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드론의 비행 경로나 원점이 북한에게 전부 노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자극해서 상호 충돌을 유도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행히 그 충돌이 되지 않아서 전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평양 드론 작전 전반을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최종적으로 이 드론 작전 전체를 다 승인한 것으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전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이적에 명백히 해당을 하고 아마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한 그 영장이 아마 만료가 되면 추가로 이 부분은 당연히 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그 가장 중한형으로 처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지금 그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면 가벼운 건 아니지만은요. 진중문고라고 있습니다, 장관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진중문고에 선정이 되면 출판사가 한 1억 정도 수익을 얻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출판업계가 굉장히 부진한데 1억이라는 수익은 굉장히 높은 수익이죠. 그리고 9,900부 가량이 전군으로 배포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이 매우 공정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2025년 올 상반기에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진중문고로 추천한 책, 에피소드와 사례로 풀어본 군과 언론 이야기, 이거는 누가 썼는지 장관님 모르시죠? 네. 이거는 국방정신전력원장 본인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것을 본인이 추천을 한 겁니다. 셀프로. 그래서 다행히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거 외에도 계속 부적절한 책들이 계속 추천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끝내 선정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올려봐 주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 관계자나 극우 단체 출판사의 책들이 상당수 포함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이 과연 진중문고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이 장병들에게 읽히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장관님께서 처음부터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진중문고에 그 추천이 된 책들인데요. 이게 리박스쿨 관계자나 극우 출판사가 관계된 것입니다. 선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6월에 제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라는 도서가 진중문고에 선정됐을 당시에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추천사를 보시면 온통 극우 인사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금년 8월입니다. 금년 8월에 폐기가 됐는데요. 우리는 나라를 이렇게 지켰다. 작년에 이런 도서도 또 진중문고로 선정됐다가 폐기됐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국방부 내부 추천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훈령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훈령을 바꾸셨는데 국방부 내부 추천이 가능한 것으로 바꾸셨어요. 내부 추천을 하지 않는 이것을 지키라고 했더니 이제는 내부 추천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서 이 극우 인사들이 추천하는 것이 오히려 합법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훈령을 잘못 개정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관님, 이 진중문고 관련한 훈령. 네, 그 진중문고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진중문고에 대해서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는 진중문고 선정위원회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사회에 덕망 있는 인사로 꼭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20대 초중반의 예민한 시기에 정신적 함양, 정신적 자양분 축적, 미래에 대한 설계, 이 독서를 통해서 계획력, 상상력, 추적을 발송할 수 있는 그 연배 어간의 군대생활을 하는데 그들한테 충분한 자양분을 축적하고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책들을 반드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진중문고는 만약에 그런 사회적 무리가 있거나 이론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폐기 처분하도록 그렇게 준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잘 공감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아까 그 이해람 중사의 추모비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은 그 공군 참모총장의 답변이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좀 항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는